아이비리그 건축대학원 어플리케이션에 필요한 전체 준비 과정, 이 한 가지만 지켜도 준비 과정 전체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제는 AI가 너무 제대로 찾아줍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영어 점수를 어떻게 가져가야 하느냐? 활용 안 하면 손해겠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섹션드 스튜디오의 MJ입니다. 이제 곧 1월 2일 예일 마감, 1월 3일은 하버드, 코넬, 컬럼비아, G셉 등 대부분 학교들이 마감이죠. 대학원 준비하시는 분들 요즘 정말 숨 돌릴 틈 없이 바쁘실 거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덩달아 여러분이랑 같이 마감 치는 기분으로 함께 바쁜 연말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나는 내년 준비해야지, 혹은 2027년 가을학기 입학을 목표로 이제 막 신년 계획을 세우면서 유학을 준비 시작하려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유학을 준비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 리서치부터 영어 점수 전략, 포트폴리오, SOP와 에세이 추천서, 그리고 온라인 어플리케이션까지 아이비리그 건축대학원 어플리케이션에 필요한 전체 준비 과정을 최신 기준으로 한 번에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제 어플리케이션에 필요한 매테리얼에 대해서는 모두 알고 가셔야겠죠. 유럽은 나라별로 학교별로 요구 조건이나 언어가 정말 다양한 반면에 미국은 비교적 구조가 단순하고 straightforward한 편입니다. 대부분 학교들이 요구하는 것들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영어 점수, TOEFL, IELTS 혹은 듀오링고, 포트폴리오, SOP, 그리고 경우에 따라 personal statement, 그리고 CV 또는 resume, 추천서는 보통 탭으로 요구하죠. 그리고 transcript,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제출하는 온라인 어플리케이션 폼. 자, 이제 이 준비 과정을 제가 단계별로 차근차근 풀어보려고 합니다. 스텝 1은 학교와 프로그램 리서치, 스텝 2는 영어 점수 전략, 스텝 3는 포트폴리오, 스텝 4는 SOP와 에세이, 그리고 스텝 5는 CV, 그리고 스텝 6는 추천서, 그리고 마지막 스텝 7이 온라인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스텝 1, 학교 프로그램 리서치. 먼저 용어부터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고 갈게요. 하버드는 다들 아시다시피 GSD라고 부르고, 그리고 정식 명칭은 Graduate School of Design입니다. 하버드는 여전히 폼과 형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교이고 디자인 스튜디오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리서치나 이론도 물론 다루지만 기본적으로는 건축가로서 어떤 조형 언어를 가지고 있는지를 강하게 보는 학교예요. 그래서 포트폴리오에서도 명확한 형태 실험이나 디자인 밀도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리고 예일은 School of Architecture, 줄여서 SOA라고 부릅니다. 예일 건축의 특징은 예술대학과 같은 환경 안에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그 영향으로 건축을 매우 예술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개인의 사고방식이나 태도, 세계관을 중요하게 평가해요. 그래서 단순히 잘 만든 건축보다는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 또 어떤 건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려는 경향이 강한 학교예요. 컬럼비아는 이제 G셉이라고 부르면서 Graduate School of Architecture, Planning and Preservation의 약자예요. 매우 길죠. 건축뿐만 아니라 도시, 계획, 보존까지 함께 다루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 이건 뉴욕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가장 동시대적이고 담론 중심적인 학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험적이고 급진적인 프로젝트가 많이 나오고 건축을 사회적, 도시적 맥락 안에서 해석하려는 경향이 강해요. 그리고 학비가 매우 비싸기로 유명해서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좀 고민이 필요한 학교이기도 합니다. 코넬은 AAP, 즉 College of Architecture and Planning입니다. 코넬 역시 건축과 예술, 도시가 함께 묶여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성향은 비교적 균형적인 편이에요. 그래서 형태, 이론, 기술 어느 하나에 과하게 치우치기보다는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지는 데 강점이 있는 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UPenn은 Weizmann School of Design이라고 불러요. UPenn은 다양한 폼 실험을 매우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학교예요. 그래서 이전에 보지 못한 형태나 새로운 구조나 과감한 디자인 언어를 시도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편이라서 포트폴리오에서도 안전한 선택보다는 조금 더 도전적인 시도가 드러나는 작업이 좀 잘 맞는 학교예요. MIT는 다른 학교들과 달리 좀 특정 약자로 줄여서 부르기보다는 MIT Architecture Program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MIT 건축의 핵심은 건축을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에 있어요. 그래서 테크놀로지, 컴퓨테이션, 환경 시스템 같은 키워드가 강하게 결합되어 있고 건축을 형태 이전에 문제 해결의 도구로 바라보는 성향이 뚜렷합니다. 학교별로 더 자세한 성향이나 분위기는 이외에 학교별 소개 영상으로 제가 하나씩
따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전에 학교 조사를 마친 다음에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하는 중요한 단계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왜냐하면 학교 서치가 끝났다고 해서 준비가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때부터가 더 중요해요. 대부분 이 지점에서 갈리는 것이 바로 전공 트랙이거든요. 이제 대표적인 게 M아크1과 M아크2로 나뉘거든요. 이제 M아크1은 보통 비전공자이거나 4년제 건축 관련 전공을 했지만 보통 이제 5년제 건축학과가 아닌 분들 혹은 뭐 타전공 출신 분들이 지원하는 과정입니다. 기간은 대부분 3년이고 뭐 하버드나 MIT 같은 학교는 3.5년 정도로 조금 더 길어요. 말 그대로 건축을 처음부터 다시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초 디자인 스튜디오부터 구조, 역사, 테크놀로지까지 전반적인 커리큘럼을 모두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M아크에서는 철학과 역사학과, 문학, 심리, 다양한 학부 전공자들부터 뭐 실내 건축, 건축공학 등 건축 관련 학과 전공자들까지 다양한 전공자들이 섞여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M아크2. 혹은 학교에 따라 MSAAD라고 불리는 과정이 있는데요. 이 트랙은 이제 5년제 건축학과를 졸업한 분들만 지원할 수 있고 기간은 보통 1년 반에서 2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여기서는 기초 수업은 이제 거의 안 하고 입학하자마자 바로 어드밴스드 스튜디오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이미 건축 교육을 충분히 받았다는 전제 아래 더 실험적이거나 전문적인 디자인과 리서치에 집중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트랙은 단순히 기간만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지원 자격부터 다르고 그에 따라 포트폴리오 전략도 에세이 방향도 전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지점에서 어떤 트랙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후 준비 방향이 완전히 갈린다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더 들어가게 된다면 전통적인 건축 설계 석사 외에도 다양한 전공 트랙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Urban Design 아니면 Urban Planning, Computational Design Program 줄여서 CDP 아니면 CCCP 같은 과정들이 있어요. 이런 전공들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이런 전통적인 건축 설계 석사와는 결이 꽤 다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디자인보다는 도시, 뭐 시스템, 리서치, 뭐 테크놀로지 혹은 큐레이션 이런 거에 더 초점이 맞춰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는데요. 일단 뭐 유명한 M아크부터 지원하자가 아니라 내가 정확히 어떤 걸 하고 싶은 사람인지 먼저 정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디자인을 계속 깊게 하고 싶은지 아니면 내가 도시나 리서치 아니면 컴퓨테이션 쪽에 더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건축을 다른 방식으로 더 확장해보고 싶은지 이걸 스스로 명확히 해야 합니다. 참고로 만약에 본인이 건축사 라이센스를 따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 기본적으로는 M아크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반대로 이미 5년제 건축학과를 졸업했거나 라이센스가 필수가 아닌 커리어를 생각하고 있다면 얼반 플래닝이나 얼반 디자인 아니면 본인의 취향과 목표에 맞는 다른 트랙을 선택하는 것도 충분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방향이 정리되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이제 각 학과 홈페이지를 하나하나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공이 어떤 학생을 원하고 있는지, 실제로 어떤 배경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지, 학생 작업은 어떤지, 교수들은 무엇을 가르치는지, 수업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졸업생들은 어떤 커리어로 가는지를 이제 차분히 찾아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제가 유학 준비를 하던 당시에는 이 과정이 정말 번겁고 힘들었거든요. 이제 학교 홈페이지 뒤지고 막 유학 설명회 가고 선배들한테 물어보고 막 커뮤니티 찾아다니면서 하나하나 정보를 모았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이제는 이런 전공 리서치를 시작할 때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대예요. 예를 들어서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프로그램이 궁금하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 어떤 식으로 질문을 던지면 좋은 답을 얻을 수 있을지 한번 프롬프트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진짜 잘 쓰면 전공 리서치 속도가 체감상 3배 이상 빨라지거든요. 저랑 이제 CDP를 지원해 본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학교 홈페이지에 가보세요. 그럼 컬럼비아 G7 홈페이지 가서 이제 메뉴에 가보시면 이렇게 내가 관심 있는 게 만약에 CDP 프로그램이다 하면은 오버뷰 가보시면 과에 대한 설명이 다 나와요. 그럼 이거를 저라면 이렇게 다 긁어오겠어요. 다 긁으세요. 다 긁고 요즘 뭐 챗 GPT든 제미나이든 상관없어요. 저는 챗 GPT 쓰거든요. 그럼 이제 챗 GPT로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그대로 붙여 넣으세요. 그 다음에 제가 쓰는 프롬프트가 있는데 이렇게 미국 건축대학원에서 CDP는 M아크 프로그램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줘. 커리큘럼 차이, 어떤 배경의 학생들이 지원하면 유리한지, 졸업 후 진로 이 3가지를 중심으로 설명해줘.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일단 첫 번째, 이 과에 대해 파악하는
중요한 질문이 되는 거죠. 결과 한번 보세요. 커리큘럼 차이. 에마크는 스튜디오 중심 구조이고 필수 이론 기술 과목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고 컴퓨테이션은 있긴 있지만 디자인을 더 잘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음. 실제로 진짜 이렇거든요. 저는 에마크를 전공했잖아요.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프로그램은 스튜디오보다 방법론 중심이다. 정확해요. 정말 정확한 정보를 주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배경의 학생들이 지원하면 유리한가, 그리고 CDP에 특히 잘 맞는 학생은 이러하다. 너무너무 정확하게 분석해주고 있고 졸업 후 진로 차이는 진로가 훨씬 분산적이고 특화되어 있다. 컴퓨테이셔널 디자이너, 실제로 컬럼비아 CDP 졸업한 저의 친구분도 그 빅에서 컴퓨테이셔널 디자이너로 취업해서 지금 일하고 있거든요. 딱 그 진로를 추천해주고 있죠. 꽤 AI가 굉장히 정확한 진로를 얘기해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렇다면 프롬프트 2로는 지금 현재 자기의 상황을 설명하고 그대로 입력을 하는 거예요. 나는 건축학과를 졸업했고 그래스오퍼를 꽤 쓰고 있고 뭐 이거에 흥미있다. 이런 사람이 이걸 선택했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알려줘.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또 프롬프트 세 번째로는 컬럼비아, 하버드, MIT에서 제공하는 이 전공들을 비교해줘. 그리고 SOP에서 중요하게 보는 요소와 선호하는 학생의 프로필을 알려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생각하는 동안 좀 기다려 봅시다. 보이시죠? 이렇게 내가 만약에 CDP를 선택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 이제는 AI가 너무 제대로 찾아줍니다. 그쵸? 이런데 AI를 활용 안 하면 손해겠죠? 읽어보시면, 그래서 컬럼비아 G7이랑 하버드 GS랑 MIT를 비교했을 때 컬럼비아의 G7 선호하는 학생 프로필이 이렇다. 하버드 GS는 선호하는 학생 프로필은 이렇다. MIT는 스막스 컴퓨테이션을 가는 게 더 강할 수도 있고 MIT에 에마크를 가가지고 차라리 thesis 그쪽으로 쓰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SOP에서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뭐 그래스오퍼 잘한다 이렇게 단순히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관심 있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리서치 잠재력이 핵심이다. 그러고 너에게 현실적으로 추천되는 선택 프레임은 이것이다 이러면서 지원해야 되는 과까지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대신 챗GPT가 대신 결정해주는 게 아니라 생각을 정리하게 도와주는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쓰면 막연했던 전공 리서치가 훨씬 구조적으로 바뀌고 나는 이쪽이구나 라는 감이 훨씬 빨리 와요. 근데 이렇게 전공을 정하는 과정이 귀찮고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이 단계를 건너뛰면 나중에 포트폴리오나 SOP나 에세이에서 계속 방향이 어긋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전공 정리 단계만큼은 절대 대충 넘기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우리 스텝 2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스텝 2. 건축대학원에서 어떤 전공 트랙을 지원할지, 어느 학교에 지원할지를 결정했다면 다음 스텝은 굉장히 단순하지만 중요합니다. 이제 각 학교의 어플라이 탭에 들어가서 모집 요강을 직접 확인하는 거예요. 한번 저랑 같이 들어가 보실게요. 이제 하버드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버드 GSD라고 인터넷 검색창에 쳐보실게요. 대부분 미국 건축대학원의 데드라인은 12월 말에서 1월 초에 몰려 있습니다. 근데 이 데드라인을 기준으로 거꾸로, 그러니까 역산해서 생각해보면 준비 타임라인이 거의 정해지거든요. 근데 제가 경험해본 기준에서 가장 이상적인 흐름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름이 오기 전까지는 내가 지원할 학교와 트랙은 확정해두는 게 가장 좋고, 가을이 오기 전까지는 영어 점수는 웬만하면 끝내놓는 게 정말 유리합니다. 그리고 가을부터 겨울까지 이 시기 전체를 포트폴리오와 에세이에 집중하는 거죠. 이 순서가 중요한 이유는 영어 점수 준비와 포트폴리오 작업을 동시에 병행하는 게 생각보다 훨씬 힘들기 때문이에요. 특히 포트폴리오 막바지로 갈수록 멘탈, 체력, 시간 모두 같이 갈립니다. 이때 영어 시험까지 겹치잖아요. 그럼 작업의 밀도가 확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당시 학교별 준비 상황을 정리한 스케줄표를 따로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자, 각 학교별 리서치가 끝난 뒤에는 이렇게 표로 준비해 두는 걸 추천해 드려요. 이게 제가 학생들한테 공유하는 엑셀표인데 지원 학교가 여러 교시다 보면 바쁠 때 요구사항 하나씩 빠뜨리기 쉽거든요. 이렇게 미리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를 해두시면 실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준비하는 약 6개월 동안 그 표를 책상 앞에 붙여두고 저는 계속 확인하면서 진행했었는데 이렇게 각 학교별 포트폴리오 리퀘어먼트, SOP, 필요한 것들, 그리고 추천서 몇 부 필요한지들 이런 걸 다 써놓는 거죠. 특히 건축유학 준비해서 포트폴리오는
아무리 미리 준비해도 마감 직전까지 계속 손대게 되는 작업이에요. 레이아웃이든 이미지든 스토리든 마지막 순간까지 수정이 계속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 스퍼트를 포트폴리오에 온전히 쏟기 위해서는 토플이나 GRE 같은 영어 점수는 가을이 오기 전에 만들어두는 것이 훨씬 유리해요. 이 한 가지만 지켜도 준비 과정 전체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자, 그렇다면 영어 점수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 부분은 코로나 이후 기준으로 꽤 많이 바뀐 부분이 있어서 예전에는 토플과 GRE는 거의 필수라는 분위기였죠. 그런데 지금 기준으로 보면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먼저 GRE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제 옵셔널이죠. 그리고 영어 시험도 예전처럼 토플이나 IELTS만 있는 게 아니라 듀오링고까지 선택지가 많이 넓어졌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학교가 다 자유로운 건 아니거든요. 현재 기준으로 GRE를 여전히 요구하는 대표적인 학교가 하버드와 예일이고 영어 시험 역시 토플만 인정하는 학교도 바로 이 두 학교입니다. 반대로 듀오링고를 받지 않는 학교도 있는데 MIT가 대표적인 경우예요. 이제 다만 이건 매년 업데이트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지원하는 해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GRE가 도대체 어떤 시험인지도 간단히 짚고 갈게요. 그래야 왜 어떤 학교는 아직도 GRE를 보는지 이해가 되거든요. GRE는 외국인이든 자국민이든 미국 대학원 진학을 위해 보는 공통시험이에요. 토플이 리딩, 리스닝, 라이팅, 스피킹 이렇게 네 영역으로 나뉜다면 GRE는 verbal, quantitative, analytical writing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verbal은 쉽게 말하면 미국식 수능 국어 영역 같은 시험이고 에세이는 논술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퀀트는 중고등학교 수준의 수학으로 이제 대수, 확률, 통계, 그래프 해석 같은 것들 위주라서 개인차는 있지만 수학에 만약에 거부감이 없는 분들이라면 상대적으로 수월한 편이에요. 그래서 GRE를 한 줄로 정리하면 영어 실력, 논리력, 그리고 기본적인 수리 감각을 한 번에 보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왜 이 시험이 건축이랑 상관없어 보이는데도 하버드나 예일 같은 학교에서 왜 아직 요구하느냐 하면 이 학교들은 이 학생이 스튜디오만 잘할 사람이냐가 아니라 세미나에서 토론하고 리딩을 소화하고 글로 사고를 정리할 수 있는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는 것이에요. 즉, GRE는 대학원이라는 학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느냐를 보는 시험에 가깝습니다. 하버드를 예로 들면 GSD는 디자인 실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지, 복잡한 개념을 언어로 풀어낼 수 있는지, 학문적인 토론을 따라갈 수 있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매년 수천 명의 지원자가 몰리는 하버드 입장에서는 지원자들을 비교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공통 지표이기 때문에 이걸 옵셔널로 돌리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최소한의 필터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점수로 토플만 인정하는 이유도 비슷한 겁니다. 토플은 시험 구조가 오래전부터 안정되어 있고 학술 영어 중심이면서 리딩, 리스닝, 라이팅, 스피킹을 비교적 균형 있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실제로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가를 판단할 때 아직까지는 토플을 가장 신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학교들은 IELTS나 듀오링고로도 평가 기준을 좀 넓혔다면 하버드 입장에서는 검증된 기준을 좀 유지하려는 성향이 강하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현실적인 이유는 지원자 수예요. 하버드는 워낙 지원자 수가 많기 때문에 서류를 한 번에 걸러낼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고 또 GRE나 토플은 그 기준을 만들기 가장 쉬운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영어 점수를 어떻게 가져가야 하느냐? 제가 항상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건축유학에서 포트폴리오는 여전히 1순위예요. 이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어 점수는 남들보다 압도적으로 잘해야 한다기보다는 그냥 탈락하지 않을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전략은 단순해요. 항상 말하지만 여름 전까지 영어 점수를 끝내시고 가을부터는 포트폴리오에 올인하세요. 이게 시간 관리 측면에서도 멘탈 관리 측면에서도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점수가 나왔다 싶으시면 깔끔하게 손 털고 영어는 이제 그만하세요. 자, 그럼 스텝 4 포트폴리오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